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7장 계속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그 면역 글로불린 항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지금 밑에 보니까 안티바디가 IgG라고 하는 이뮤노글로불린 G, E, D, M, A 이렇게 다양한 분류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보시면서 7-1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천성 면역 반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교과서 178페이지 바이러스, 박테리아, 외부 분자 등의 외부 물질이 척추 동물로 침입을 하게 되면은 유기체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면역 반응을 나타내죠. 이 장에서 초점을 맞출 후천성 면역 반응, 어댑티브 이뮨 레스판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체액성, 세포성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면역 반응입니다. 체액성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그 B림프구가 특정 면역 글로불린을 합성하고, 자,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면역 글로불린 정의를 내릴 때 항체는 B세포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B림프구 같은 표현으로 쓰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만들어진 것을 분비하여서 그 목적인 침입 물질에 결합하여서 침전 반응시키는 그런 반응에 관여하죠. 이 결합은 대식세포 매크로파지가 외부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역할을 한다. 자, 대식세포는 말 그대로 탐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이물질이나 노화된 세포들, 외부의 침입자들을 이렇게 탐식해서 소화분해시키는데, 탐식할 수 있는 그 신호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포성 면역 반응은 T림프구가 중심을 이루어서 외부 물질을 파괴하는, B림프구하고 T림프구의 차이점은 대식세포가 관여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차이점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다시 더 내용을 배울 것입니다. 자, 면역 반응이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물질, 이게 이제 병원성이죠, 그죠? 원인성이다. 엔티젠이라고 하며, 이 물질에 결합하는 특정 면역 글로불린을 우리가 항체라고 한다고 그랬죠. 만약에 침입세포가 세포, 바이러스, 단백질 등 충분히 큰 크기라면 여러 항체가 유도될 수가 있는데, 이 항체는 항원 표면에 있는 특정 항원 결합기와 결합을 형성을 하네요. 7-A에서 이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항원을 결정하는 게 있으면은 거기 가서 결합하여서 침전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B와 같이 당장기 또는 아미노산 장기 등이 항원 결정기로서 작용할 수 있다. 우리 당단백질을 그랬죠. 당단백질. 그 다음에 후천성 면역 반응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 매우 많은 수의 외부 물질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외부 물질의 범위 또한 매우 다양하죠. 그래서 같은 종의 다른 개체에서 온 세포,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장기 이식 수술 이런 거죠. 이럴 때 나타나는 조직 거부 반응, 이것이 바로 면역 반응에 해당합니다. 이런 세포에서부터 합성 분자에 이르기까지 아주 방대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후천성 면역 반응은 기억작용을 하네요. 메모리 기능을 한다. 특정 항원에 처음으로 노출되었을 때 또 재노출된다면 해당하는 항체를 보다 더 신속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억이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기죠. 이러한 원리는 결국 이제 백신 개발에 중요한 모티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로 백신 접종이 특정 질병을 예방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처럼 포유동물의 면역계는 방대한 범위의 항원에 결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미노산 서열로 구성된 항체를 생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체의 생성은 골수에서 미성숙 B세포, B림프구가 만들어지면서 시작이 됩니다. 특정 분자 형태를 인식할 수 있는 B림프구는 표면 면역 글로불린이 외부 물질과 결합을 하게 되면 다른 면역세포의 도움하에서
가용성 항체를 생성하도록 하네요. 이 7-2가 이런 과정을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1차 면역 반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2 그림을 보게 되면은 항원 노출에 따른 비림프구의 경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자, 맨 위에 미성숙된 비림프구가 있어요. 그럼 이것이 이제 항원에 노출되게 되면은 두 가지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나네요. 1차 반응의 조절자 B세포,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수화 반응, 가용성 항체를 생산하는 이런 반응이 있고, 또 하나는 메모리 B셀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메모리 B셀로 전환이 되었어요. 물론 이때는 항체 결합 세포막을 지니고 있겠죠. 그죠? 이것이 2차 항원에 대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아주 빠른 속도로 또 항체를 만들어내어서 2차 반응의 조절자 B세포로서 역할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2차 반응에서는 더 많은 메모리 세포를 또 형성하네요. 그래서 이제 면역계가 특정 항원에 대한 면역계가 확립이 되는 과정이죠. 교과서 내용은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B림프구는 이펙트 B세포, 메모리 B세포 두 가지로 나눈다. 이게 바로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메모리 B세포 되겠고요. 왼쪽으로 하게 되면은 이펙트 B세포가 되겠죠. 조절자 B세포는 원형질 세포라고도 하며 우리 교과서에서는 갈로 열고 원형질 세포 이렇게 되겠죠. 1차 반응의 조절자 B세포, 갈로 열고 원형질 세포 같은 말입니다. 플라즈마 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가용성 항체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자, 이 가용성 항체는 근원이 된 이펙트 세포와 동일한 항원 결합 부위를 가지고 있지만 림프구 막의 표면 항체를 결합시키려고 하는 소수성 꼬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세포는 항원이 더 이상 존재 않을 만큼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항원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항원에 대해 빠르고 신속한 2차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스스로의 단백질과 조직에 대한 항체를 생산하는 B세포는 없을까요? 하는 물음이 있습니다. 홀수에서 미성숙 B림프구가 자기 항원과 결합하더라도 성숙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B림프구는 성숙되기 전에 사라져 버리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B림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숙한 B림프구는 자기 항원이 아닌 외부 물질에 대한 항체만을 생산합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면역 체계가 잘못 작동이 되어서 정상 조직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 자기에 대한 것을 만들어내지 않아야 되는데 비자기를 알고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면역 체계, 이게 바로 자가 면역 질환, 우리 자가 면역 질환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루퍼스, 이건 온몸에 염증이 발생하는 전신 흉성 루퍼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절염, 림파티스 관절염,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의 탈수초성 질환인 다발성 경화증, 수초가 이탈되는 질환이에요. 타입 1 다이아벳, 근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이 되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개념, 응용은 한번 여러분들 읽으면서 정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항체는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항체의 구조. 후천성 면역 반응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면역 글로불린의 분자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 표에서는 5가지 종류의 항체, 면역 글로불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네요. 이 5가지 종류 모두 그림 13에 나타난 기본 구조와 동일하다. 다른 종류의 항체는 1개 내지 5개의 면역 글로불린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단량체가 아닌 경우에 항체와 항체 사이에 뭔가를 결합시켜주는 결합력이 있어야 되겠죠. J4설이라고 불리는 폴리펩타이드가 추가되어서 이 결합이 연결이 되네요. 이 표를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시간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그 안티바디 클래시피케이션에서 5가지를 보여줬는데 지금은 4가지로 있지만 맨 밑에가 지금 두 가지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역할, 도식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뮤노글로불린 M을 볼까요? M. 자, 외부 물질 침입 시 빠르게 생성되는 가장 큰 면역 글로불린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옆에 있는 도식을 보니까 5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펜타머라고 이야기합니다. 펜타이라면 5개를 의미하죠. 좀 전에 우리가 J4설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했었죠. 이 5개가 J4설로 연결되어 있다. 펜타머라고 하고요. 외부 물질 제거의 중요한 기전인 보체 시스템을 개시하는 역할을 한다. 보체 시스템. 자, IgM은요, 가장 크고요. 가장 빠르게 생성이 되고요. 5개가 J4설로 구성되어 있고요. 보체 시스템을 개시하는 역할을 한다. 보체 시스템이 뭐냐? 외부 물질의 제거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IgG가 나오네요. IgG. 자, 이거는 감마 글로불린이라고도 부릅니다. 혈액 내에서 가장 많이 순환되는 항체입니다. B림프 표면에 결합하여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Y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단량체죠. 하나밖에 없는 단량체며 혈액벽을 가로지를 수 있고요. 이게 중요한 게 이겁니다. 태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태반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태반을 통과하기 때문에 모체의 면역력이 태아에게 전달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태아가 태어날 때 면역 기능은 모체 의존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IgM과 마찬가지로 보체 시스템, 아까 보체 시스템 뭐라 그랬죠? 외부 물질을 제어하는 기전이라고 그랬어요. 보체 시스템을 개시하도록 한다. 정리합니다. IgA는 1개로 구성되어 있네요. IgM 5개였지만은요. 가장 많이 존재하네요. 어디에 존재합니까? B림프구 표면에 결합하여서 그 역할을 수행하네요. 구조는 단량체는 다 Y처럼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태반을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모체의 면역력이 태아에게 전달되는데 관여한다. 뭐가? IgG가. 자, 그럼 IgA로 갑니다. 자, IgA는요, 타액이나 땀, 눈물, 소장벽 같은 분비 시스템이죠. 이게 밖으로 뭔가 분비되는 시스템이죠. 여기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자, 이 초유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네요. 그래서 면역세포로서 모유를 먹는 신생아의 면역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유를 먹으면 면역 기능이 향상된다라고 늘 하는 이야기가 바로 IgA라고 하는 것이 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IgA는 단량체로 존재하기도 하고 이합체로서 존재하기도 하네요. 이합체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IgM처럼 J4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이제 IgE와 IgD입니다. IgE와 IgD인데 IgG처럼 단량체로서 존재합니다. 그렇지만은 언급된 IgM, IgG, IgA의 역할만큼 아직까지는 잘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IgD는요, B림프구 표면에서 발견이 되며 IgE는 알러지 반응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IgE가 마스트셀, 비만세포라고 그러죠. 비만세포. 이것과 결합을 하게 되면 점막세포와 결합조직 세포에서 히스타민을 분비합니다. 히스타민. 이 히스타민이 어떤 역할을 하며 여기에서 IgE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해당되는 부분에서 다시 언급을 할 것입니다. 다시 교과서 179페이지 오른쪽 아래 두 번째 패러그래프로 갑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5가지가 기본적으로는 단량체로서 다 형성이 되어 있다. 자, 단량체는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4개의 폴리펩타이드 사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입니다. 이미 항체에 대한 내용을 아시는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더 정리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파란색 부분이 있고 약간 밝은 회색, 하늘색 부분 나눠져 있죠. 2개가 같고 2개가 같죠, 그죠? 그래서 2개가 각각의 두 쌍으로 이루어졌는데 진한 파란색은 길이가 길죠. 물 가운데 이제 경첩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헤비 체인, 길이가 기니까 무게가 좀 굵겠죠. 그죠? 그래서 밝은 색으로 표시된 것은 라이트 체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보니까 모레큘러 웨이트가 뭐 H 사슬 같은 경우에는 53,000 달톤, L 사슬 같은 경우에는 그 반 이하인 23,000 달톤 정도 되겠죠. 각 사슬은 동일한 도메인과 가변 도메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항원 결합 부위 보입니까? 그 다음에 경첩 부위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4개의 단백질이 뭐로 연결되어 있죠? 역시 다이설파이드 본드입니다. H체인과 H체인 사이에서도 2개의 다이설파이드가 보이고요. 나머지 2개의 다이설파이드는 L사슬과 결합할 때 각각 하나씩 사용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교과서 맨 밑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는 표면에 많은 항원 결정기를 가지고 있다. 다음 페이지요. 항체는 많은 항원 분자에 동시에 결합하는 경우에 응집이 일어난다. 이걸 이제 항체가 결합하는 것을 우리가 응집 이렇게 표현하네요. aggregation 이렇게 표현하네요. 또 응집이 일어나지만 하나의 항원 결정기만 가진 너무 작은 항원에 대해서는 결합은 일어나더라도 응집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네요. 이런 것을 응집 항체, 응집 그 사이 매개라는 표현을 붙이네요. 이러한 항원 매개 응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2개의 결합 부위를 갖는 항체가 필요하네요. 지금 보고 있는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 보니까 결합 부위가 있고 항원에 결합할 수 있지만 응집이 안 일어나는 그런 부위도 또 가지고 있네요. Y자 모양으로 생긴 H 사슬 도메인은 서로 사슬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역할을 또 하기도 하고, 또한 T세포 또는 대시세포 등의 면역세포에 신호를 전달하여서 외부 침입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신호를 주기도 하네요. 대시세포는 아까 언급했듯이 외부 물질을 먹어치운다는 표현을 쓰죠. 드링킹을 가서 이렇게 싸서 세포 안으로 잡아 넣어서 분해시키는, 우리가 식균작용이라고 그러죠. 파고사이토시스, 식균작용으로 집어삼키고 소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굉장히 큰 세포입니다. 매크로파지. 다른 H사슬은 각각 다른 면역 글로불린 형태를 식별하여서 다른 조직으로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 여기까지 해서 7-3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3 그 왼쪽에 있는 효소 촉매 반응이 일어나면은 결합 부위인 경첩 능력이 분해된다. 이런 그림이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7.4 항원 항체 상호작용으로 넘어갑니다. 항원 결합 부위는 가변 도메인의 가장 끝부분에 나타내 있다. 조금 전에 이제 알아봤던 이 7-3 그림 항원 결합 부위 그 부분을 그 다음에 있는 그림 7-4에서는 이런 그림으로 표현했네요. 자, 여기도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항원 결합 부위, 항원 결합 부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미노산 서열이 다르면은 항원 결합 부위의 2차 구조와 3차 구조가 달라져서 다른 항원에 대한 특이성을 나타내겠죠. 즉 항원에 따라서 이 결합 부위의 특성이 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개념은요. 항체의 다양성과 항원 결합 부위의 정교한 특이성은 H사슬과 L사슬 사이에 있는 상보성 결정 영역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이 된다. 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정리해주기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 그림 7-6쪽으로 갑니다. 자, 1번 모양과 전하가 다른 상보성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그 옆에 있는 그림 7-7 자, 이 그림 7-7을 보니까 뭐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비극성, 극성, 비극성, 비극성, 그 다음에 수소 결합 공유체, 수소 결합 공유체, 그 다음 뭐 반대로 발서, 전화, 수소 결합. 역시 이제 서로가 어떤 상보성 가진 것들이 어떻게 결합하느냐, 상호작용하느냐를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네요. 그죠?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항원항체 결합 시 결합 부위는 3차원 구조에서 서로 밀착하는 걸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모양에 따라서 다른 상보성, 결합 부위가 서로 같아야 되겠죠. 상보성이라 하고요. 왼쪽 장갑과 왼쪽 장갑 왼쪽에만 꼭 나올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죠. 우리가 뭐 상보성이라는 게 뭔가 열쇠와 자물쇠처럼 뭔가 맞아야 된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전하에 따른 상보성이란 항원항체 결합 표면에는 비공유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것이고, 거기 하는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 알아봤던 이온결합, 수소결합, 반데르발스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관여한다. 그런 그림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시했고요. 밑에서 네 번째 줄, 항체가 항원에 결합하여서 항원의 생리학적 영향, 예를 들어서 감염 등을 예방했을 때 이를 우리가 항원을 중화했다라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항원이 중화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개념, 상보적 개념은 세포나 결합에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요. 오른쪽에 응용을 봅시다. 수용체 리간드 결합에 대한 이해는 새로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외부에 침입한 여러 가지들을 잘 인식해야 되겠죠. 일단 정확한 상보성을 가지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항체 치료제 개발 측면에서는요. 다음 페이지, 그 슈퍼 패밀리, 면역글로불린의 슈퍼 패밀리. 이 말은 면역글로불린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죠. 후천성 면역계의 체액성 면역 반응이 항체 생성을 통한 응집 반응과 대식 세포에 의한 식균 작용을 위주로 하는 반면에 세포성 면역 반응은 외부 물질을 없애는 또 다른 기전을 수행합니다. 이 차이점 잘 이런 거 정리하기 바랍니다. 세포성 면역 반응은 이식 시 조직 거부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체액성 면역 반응과 세포성 면역 반응이 작용하는 기전은 많이 다르지만 모두 수용체와 리간드 사이의 특이적 인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 기능을 수행하는 단백질 분자가 바로 우리가 면역글로불린 슈퍼 패밀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포성 면역 반응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 이제 우리가 세포 독성 T세포, 여기서는 우리가 킬러 T세포라고 합니다. 이제는 지금 세포성 면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세포성 면역 반응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은 세포 독성 T세포, 사이톡식 T세포, 그래서 우리가 킬러 T세포라고 한다. 이들 세포는 그 FAB 아까 우리가 항체가 결합하는 부위죠. 단편과 유사한 구조의 표면 수용체를 가지고 있고요. 항체와 마찬가지로 이들 단편 또한 항원 결합 특이성을 갖는데 주로 짧은 올리고펩타이드 서열을 인식한다. 10개 미만의 아미노산 서열이죠. 그 다음에 T세포 수용체는 침입 물질 표면에 있는 올리고펩타이드를 또 인식을 하네요. 이 과정에서 주 조직 적합 유전자 복합체 MHC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킬러 T세포가 MHC 단백질, 주조직 적합 유전자 복합체 단백질에 의해서 표지된 외부 물질을 수용체를 통해서 인식을 합니다. 자, 인식을 하고 나면은요, 퍼포린이라고 이름 붙여진 단백질이 분비가 되어서 세포막에 기공을 만듭니다. 자, 이 기공을 통해서 중요한 이온이 밖으로 확산되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세포에 이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구멍이 생기면서 세포 안에 중요한 이온들이 밖으로 나가버리면 세포는 더 이상 제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세포가 버티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킬러 T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그림을 잠시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이 그림에서 제일 위에 있는,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은 사이톡식 T세포가 뭘 인식합니까? 임팩티드, 감염된 세포나 혹은 암세포네요. 종양세포를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하게 되면은 그란자인 B 혹은 푸포린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네요. 이것들이 어떻게 한다? 세포를 죽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확대시켜 놓은 것이 아래 그림입니다. 아래 그림. 좀 전에 푸포린이 구멍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T세포에 있는 푸포린이 구멍을 만들고 그 구멍을 통해서 그랜자임이라고 하는 효소가 세포 안으로 또 들어갈 수 있네요. 우리 교과서에 지금 푸포린에 의해서 구멍 만드는 걸 이야기했는데 여기 그랜자임이라고 하는 엔자임이 T세포에서 만들어져서 임팩티드 세포나 튜머셀로서 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 그랜자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죠? 인액티브한 에이포프토틱 엔자임, 즉 세포 사멸에 관여하는 효소들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효소들을 활성화시켜서 결국은 에이포토시스에 의해서 세포가 죽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그랜자임이고, 이 그랜자임은 포포린 콤플렉스에 의해서 형성된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서 작동한다. 아울러 포포린 4는 임팩티드 세포나 바이러스에 있는, 요거는 이제 바이러스 임팩티드 된 세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이고요. 튜머셀에 있는 세포 내의 이온 같은 것들을 밖으로 내보내게 함으로써 세포가 살지 못하게 한다.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걸 좀 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MHC와 연관시켜서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 MHC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MHC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사이톡식 이펙트를 나타낼 수 있는 세포들을 인식하는 데 관여하는 분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쉽게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사이토카인들이 관여하고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 사이토카인과 연관된 내용들은 관계되는 파트에서 다시 좀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